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벌써 6년이네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론 굉장히 큰 부담과 어떤 미안함과 책임감이 갈수록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6주기를 또 보냈죠. 근데 올해 6주기는 다른 때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6년 동안 또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또 울 때 같이 울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잖아요. 이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다짐이었는데,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좀 6주기여서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7주기 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과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아이들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더 커진 좀 6주기였던 것 같아요. 예. 검찰이 그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과 가족들이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 보도를 보고 알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히 혼자 결정을 해서 이제 특별수사단을 꾸린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네, 청와대도 전혀 청와대와의 소통도 전혀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출발을 한 게 이제 검찰 특별수사단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놀랐던 것은 그 검찰 특별수사단을 이제 그 구성하고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면서 했던 검찰의 말들이었죠. 굉장히 그 강력한 의지를 어떤 표하는 그러한 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검찰 특별수사단이 처음에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했던 말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었죠.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또 기소를 전제하지 않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그리고 이번 수사가 마지막 세월호 참사 수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검찰이 수사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어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워낙 강하게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그 이상한 수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이후에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검찰 특수단을 지금까지 총 3번을 만났는데요. 이제 만나면서 진짜 검찰이 무엇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가를 좀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의견도 좀 집중적으로 강하게 전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느꼈던 것은 이제 그런 말들이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고요. 수사. 네. 그런데 결국 이제 검찰의 관심은 2014년에 검찰이 한번 수사를 했었죠. 그래서 수사 결론까지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름에, 2014년 여름에. 그 결과로 이제 선원들과 해경 가운데는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 기소를 이제 했죠. 그게 검찰 입장에선 세월호 참사 수사를 다 끝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사 다 했다. 더 할 거 없다는 것이었고, 특별히 작년 5주기 즈음에서 저희들이 특별수사단 설립을 요청을 했을 때에 검찰의 입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검찰의 입장이 무엇을 더 수사를 해야 되느냐, 수사 계획이 없다, 우린 다 했다, 그런 입장을 계속 몇 년 동안 견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 결국 검찰 특수단의 가장 큰 관심은 2014년에 했던 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 그리고 꼬리 자르기, 외압에 굴복한 수사였다. 그래서 다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 안 하고 김경일만 기소한 거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상쇄하기 위한 그런 식의 수사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그 전 해경청장 김석균을 비롯한 11명의 당시 해경 고위층 인사들을 다 기소를 했죠. 결국 검찰 특수단은 거기까지가 애초 세월호 참사 수사 재수사의 목표가 그거였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처음에 원래 목표는 요구했던 건 그 정도 수준의 수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12가지의 수사 과제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수사 과제는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 냈고, 거기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수사 요청한 건은 아주 철저하게 잘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같이 이제 받아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1월 말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검찰 특수단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월 달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은 수사를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1월 말이었는데요. 이제 곧 총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므로 매우 조용히 뭐 사람을 막 불러 소환한다든가 뭐 어디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못하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검토하고 수사하는 거 하다가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해경 11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그 혐의의 이 경비니 건은 완전히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엔 저희들한테 결정적으로 현재 검찰 특수단을 믿기가 어렵다, 신뢰하기 어렵다, 과연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만든 거죠. 저희들은 진상규명 그러면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뭐 탄압하고 뭐 모함하고 방해하고 강제해산하고 이것도 물론 진상규명을 해야 할 수사 과제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과제는 참사 그 자체. 왜 세월호가 급변침하고 침몰을 했고, 그리고 왜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살지 못했는가. 도대체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해경은 물론이고 청와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관련 정부 기관들,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이제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또는 무슨 일을 안 했던 것인가. 이것을 밝히는 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지금 검찰은 거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고, 참사 당시의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해경이 출동한 이후에 완전히 침몰을 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해경이 현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요거만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현장에 출동한 해경, 그리고 그 해경을 지휘한 해경 수뇌부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1차적으로 당연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해경을 넘어서는 정부, 즉, 뭐 그 위에 뭐 해수부라든가 또는 국정원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어야 했던 그 정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까지 함께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근데 지금 검찰 특수단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발견해서 기소했으니 구조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거다. 진상규명이 된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전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탄압하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 책임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타겟은 결국엔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냐면 뭐 당연히 박근혜 정점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기춘, 그 다음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타겟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에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한 것도 결국 이전 정부의 청와대가 그리고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어떻게 일기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수사도 이미 검찰이 끝냈습니다. 한참 전에. 그래서 이미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재판도 1심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김기춘이 기소됐고 조윤선이 기소됐고 우병우 그 당시 해수부 장관들 차관들 이런 사람들 다 기소해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이 1심까지 끝났어요.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유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딱 한 사람만 혐의 무혐의로 무죄로 판결이 났고 그랬죠. 근데 자기들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1심까지 끝난 그 사건을 지금 오히려 먼저 또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의도가 뭘까요, 진짜? 그래서 그 의도를 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포지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여러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황교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의도가 뭐냐 이거는 뭐 이제 추측이니까 거의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특수단은 그 수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특수단이 내년 4월 달에 7년짜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구조와 관련해서 해경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박근혜 보통 7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청와대의 7시간, 8시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월호가 그렇게 급변침하고 침몰하게 된 이유를 지금 우리는 몰라요. 검찰도 사실은 그거 수사 끝냈습니다. 그때는 뭐 과적, 뭐 고박불량, 선원들의 조타 미수 이게 사실은 세월호를 급변침시키고 침몰하게 만든 이유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선체조사위나 또는 지금 사참이나 또는 관련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세월호가 급변침하고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단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고 또 그 수사가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아주 의미가 없는 것들은 아니지만 정작 지금 당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도외시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특수단이 그 항구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이야기대로 하면 올 여름이면 수사단이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혹시 뭐 상황이 달라서 조금 더 가더라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또 하나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올해 12월 달이면 그 기한이 끝납니다. 활동 기한이. 12월 달. 네, 12월 10일 날 끝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올해 조사 수단도 없어지고 수사 수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어떤 공적인 수단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이번 6주기는 특별한 다른 의미로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굉장히 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많이 비교하는 게 지금 2020년과 2014년이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4년에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싸움을 했고 그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래서 거의 700만에 육박하는 분들이 서명을 해줘서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2014년 말에 좀 한계가 많은 기구였긴 했지만 어쨌든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냈고 그것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상규명의 맥을 끊지 않고 어떻게든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진상규명 맥이 올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 말은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또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사와 수사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경험상 봤을 때 정부든 국회든 어느 누구든 먼저 만들어주진 않더라. 결국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싸움을 하고 이것이 올 한 해 저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일부 좀 기다린 측면도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약속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그래서 6년 전과 같이 우리 가족들이 했던 어떤 결집된 그런 마음과 행동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쏟아 부어야겠다고 하는 뜻들을 지금 가족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시고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020년에도 6년 전과 같이 시민들께서 그렇게 함께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싸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는 사참위도 끝나고 특수단도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정부밖에 없죠. 본인들이 처음부터 약속을 했고 그러니 올해는 진짜 이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을 직접 책임지고 하기 시작해야 할 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 사참이든 일기특조위든 또 선체조사위원회든 처음부터 태생이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조사기구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알고 시작을 한 거죠. 당연히 바람은 정말 이 조사기구들이 제대로 진상규명 해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걸 처음부터 좀 알고 있었던 거죠. 우선 첫 번째 이유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2014년부터 얘기했던 그 수사권이 없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한계이고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를 이 조사는 한 달, 두 달이 걸려도 끝내지를 못해요. 그 권한이 워낙 좀 약하기도 하고 그런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일기특조위는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기특조위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못하게 만들고 강제 해산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이익이 특조위로 불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는 그러한 방해나 외압은 거의 없죠. 뭐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은 좋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함께 진상규명을 하고 대책 마련하고 이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1기 특조위와 2기 특조위가 똑같아요. 120명. 그러니까 2기 특조위는 반으로 갈려서 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반은 세월호 참사 이렇게 좀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세월호 참사의 쪽에 배치가 된 조사관들이나 파견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다 진상규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안전 대책을 만들기 위한 소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자의 지원 추모를 위한 소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지금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진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조사 인원은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20명도 안 되는 인원 갖고 2년 동안 조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이런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파헤쳐서, 일기 특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드러냈죠. 그리고, 결국 더, 치고 들어가기가 힘든 과제들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검찰이 정말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조사한 것들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사로 이어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림일 수가 있는데, 뭐 차선책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뭐 대표적인 예가 경비니 건이라든가, 뭐 DVR 수거 과정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조가 되지 않아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아예 진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의지가 별로 없어 보거나 이런 일들만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럼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뭐 다른 조사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거기다 막 수사권을 줄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냐? 저희가 이 3번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사회적인 재난 참사가 또 혹시 일어난다고 하면 또 이런 진상규명을 해야 할 어떤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국회에서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건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에 그 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이 국회 각 정당들이 추천을 해서 하잖아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엔 세월호 참사의 범인 내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거나 또는 그런 상황들을 방조했던 그런 혐의가 있는 정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이 정당의 위원들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내에서도 추천된 그 추천인 또는 추천 정당의 그 입장이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위원회 내에서 똑같이 여야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진상규명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이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였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뭘 할 거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을 하면 됩니다. 조사를 하는 건 수사도 당연히 수사하는 검찰도 행정부의 소속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세월호 참사 자체의 책임으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러나 정부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책임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6주기에 저희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현재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들 먼저 공개해라. 그 중에 하나가 국가기록원에 지금 봉인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국회가 의결을 해야만 공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회에다 별도로 요구를 했고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 아니더라도 국정원 기록이라든가 정보기관의 기록들, 또는 뭐 군의 해군도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해군 또 공군의 기록들, 그다음에 관련된 부처들의 어떤 기록들은 아직까지 정부가 먼저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특조위에서 뭐 달라고 요구하면 조금씩 주긴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오직 대통령과 또 행정부 각 부처의 어떤 장들이 스스로 결단만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자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걸 먼저 내놔라. 그것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진상규명이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는 특별수사단도 곧 끝날 것 같고 사참위도 곧 끝나니 이젠 정부가 이어받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해왔으니까 이젠 정부가 진상규명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마련을 해라. 이 두 가지 요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저는 만일 국회에서 저희 요구를 받아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기한 연장하는 개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고요. 현재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안고 있는 한계, 문제점 이런 것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연장된 기간 동안 진짜 제대로 조사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도 고민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생명안전공원이 저희의 어떤 계획과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면 집값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제가 자신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의미의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산으로서도 어떤 상징적인 어떤 공간과 어떤 장소 이런 걸로 좀 기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거기에 뭐 애들이 여기 안치가 된대, 뭐 봉안소가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런 어떤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서 설득도 하고 대화하면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도 옅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런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왜 외지인들이 와서 하느냐? 그거는 특정 정치 세력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 생명안전공원을 놓고 굉장히 폄훼하는 발언과 주장을 해가면서 선거를 계속 치렀는데, 지난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그런 주장을 무리하게 펼치던 후보들은 다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안산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을 설명을 할 때 저는 분명히 반대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대했으니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관습상, 통념상 우리가 살아온 어떤 역사, 정서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현상들이, 그거는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설득하면서 풀어가면서
또 다른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야 될 문제,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의도를 갖고 이 생명안전공원을 폄훼하면서 더 나아가서 세월호 참사 우리 아이들까지 모욕을 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다른 목적을 띈 특정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여론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시하지 않아요. 항상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된 사업이에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다시 원점으로 못 돌리니까 마음대로 해, 우리는 알아서 할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 안산이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거듭나자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원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현재 생명안전 진척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는 그 디자인 설계 공모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 공모는 올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국제 공모가 나가면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공모를 받고, 그 이후에 선정을 해서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7주기 2021년 하반기에는 실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9주기를 좀 지나서 9주기를 좀 지나서니까 앞으로 3년 뒤니까 2023년이죠. 아마 한 여름에서 가을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일정 타임 스케줄을 잡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10주기는 생명안전공원에서 저희들이 기억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명안전공원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무엇을 담느냐에서 그 무엇이 또 뭐냐, 이건 역시 진상 규명을 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우리 모든 시민과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미래 세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자. 그것이 결국 303명의 희생자들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6년 전에 그 희생자들의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다짐했던 약속 아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없으면 생명안전공원도 없다. 건립은 하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 예. 저희들이 지난 6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자꾸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부축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수많은 사회적 재난 참사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피해자들 유가족들이 처음에 저희들처럼 막 싸우려고,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싸우려고 마음 먹다가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실 다 포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와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우린 정말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만큼은 절대 그 외로움에 지지 말고 끝까지 좀 싸워서 이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6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순간순간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 누군가 계셨는데, 바로 그 누군가 중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던 분들이 바로 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 하나 더 해줘서 어떤 그 신앙적인 신념,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계속 저희들과 함께 같은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끊임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생명안전공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깃발 들고 반대를 하더라도 그 소음 속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현장을 지켜주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꿋꿋이 버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싸워나갈 수 있겠다.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함께 그 현장을 지키면서 함께 서로 기대는 그 믿음, 그 신념, 그것이 계속 저희들 곁에 있다면 저희들은 아마 내년 7주기 전에 진상규명도 완수하고 생명안전공원도 완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랬던 그 미래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